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이토록 완벽하고 압도적인 핏줄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 아버지는 학문을 사랑한 문종, 그리고 어머니는 정식 왕비였습니다. 적장자의 적장자. 조선이 건국된 이래 이보다 더 완벽한 정통성을 쥐고 태어난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었죠. 그야말로 오직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하늘의 축복을 온몸에 두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축복받은 소년의 마지막 결말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소년은 고작 17살의 나이에 첩첩산중 영월의 차가운 강물 위를 떠도는 끔찍한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정당하고 명분 있게 왕좌에 오른 사람이 가장 부당하고 잔혹하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자라난 왕손이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누구의 피도 묻히지 않고 누구의 자리도 탐내지 않았으며 오직 하늘이 내린 혈통의 힘만으로 어좌에 올랐던 조선의 6대왕 단종 이용휘. 그는 도대체 왜 모든 것을 쥐고도 그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어야만 했을까요? 가장 완벽했던 정통성은 왜 그 소년의 목숨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목을 조르는 사슬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권력의 잔혹한 생리와 그 피비린내, 나는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져간 한 소년의 비극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명분과 실력, 그리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의 뼈아픈 법칙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그가 세상의 빛을 본 바로 다음 날, 처수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잔혹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441 연경복궁 동궁에서 태어난 이 핏덩이는 어머니 현덕왕후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종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어머니가 산후합병증으로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탄생의 벅찬 기쁨과 죽음의 깊은 슬픔이 동시에 궁궐을 덮쳤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가엾은 왕손을 품에 안은 것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어미 없는 손자를 각별히 너무도 눈물겹게 아꼈습니다. 말년에 눈병과 당뇨로 옥체가 쇠약해져 온천 치료를 떠날 때조차 어린 손자만큼은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고 직접 챙기며 보살폈습니다. 단종은 조선의 그 어떤 왕세자보다도 크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죠. 하지만 세종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문종의 쇠약한 건강, 그리고 그 뒤에서 호시탐탐 발톱을 숨기고 있는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거대한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병약한 아들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저 야심찬 삼촌들 틈바구니에서 이 어린 핏줄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종의 그 불길한 예감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왕위에 오른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등에 난 거대한 종기와 날로 쇠약해지는 몸을 보며 아들의 미래를 뼈저리게 걱정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불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린 세자를 부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던 늙은 대신들. 하지만 그들의 맹세조차 닥쳐오는 운명에 거대한 수레바퀴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1452 년 5월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눈을 감고 맙니다. 단종을 지켜주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울타리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2살.
아직은 부모의 품이 사무치게 그리워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 소녀는 홀로 거대하고 차가운 어좌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심지어 할머니조차 곁에 없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고립된, 완벽하게 혼자 남겨진 왕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근정전의 어좌는 12살 소년의 얇은 어깨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넓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머리를 짓누르는 익선관의 무게보다 소년을 더욱 옥죄었던 것은 텅 빈 궁궐을 채우고 있는 숨막히는 공포였습니다. 소년의 발 아래 도열한 조정 대신들 사이에는 권력의 짙은 피냄새를 맡은 이릿대가 득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건장한 체격에 무예가 뛰어나며 무서운 행동력을 갖춘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굶주린 짐승처럼 서늘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어린 조카의 어좌를 쏘아보고 있던 수양대군. 단종은 명목상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현실은 굶주린 늑대무리 한가운데 피 흘리며 홀로 남겨진 무력하고 가엾은 어린 양에 불과했습니다. 소년왕이 들이마시는 궁궐의 공기 1분 1초가 살을 도려내는 듯한 긴장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권력을 향해 굶주려 있던 수양대군의 이빨이 마침내 소년왕의 숨통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짙은 피비린내를 남긴 하룻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형 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한명회라는 희대의 모사꾼을 곁에 두고 홍달손을 비롯한 무인들을 모으며 치밀하게 사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 품속에 차가운 철퇴를 숨긴 채 단종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호랑이, 좌의정 김종서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이른의 노장 김종서를 향해 무자비한 철퇴가 내리쳐졌고 같은 시각 영의정 황보인마저 자객들에 의해 참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문종이 눈물로 탁구했던 소년왕의 두 기둥이 무참히 박살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피냄새가 진동하는 갑옷을 입고 수백 명의 사병으로 칠흑 같은 궁궐을 겹겹이 에워싼 수양대군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는 피 묻은 칼을 찬 채 벌벌 떠는 12살 조카 단종의 침전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김종서 등이 역모를 꾸며 신이 먼저 처단하였사옵니다 라며 섬뜩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죽어나간 대신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눈앞의 작은아버지는 충신을 자처하며 피 묻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이고 끔찍한 공포 앞에서 12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이후 조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수족들로 채워졌고 단종은 이름뿐인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수양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2년의 숨막히는 압박 끝에 1455년 윤 6월 15살이 된 단종은 결국 스스로 어좌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단종 3년의 기록을 보면 그날의 참담함이 무서울 만큼 건조한 문장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은 단종이 경회루 아래로 나아가 숙부인 수양대군을 부른 뒤 내관을 통해 옥세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나라의 일에 어두워 이제 대임을 영의정 수양대군에게 전하고자 한다. 실록은 이 끔찍한 강탈의 현장을 마치 단종이 스스로 짐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왕위를 물려준 선위선위처럼 너무도 아름답게 포장해 놓았습니다. 철저히 승자의 관점에서 쓰인 기만적이고 조작된 평화였죠. 하지만 과연 15살 소년에게 진정한 의미의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밖으로는 삼촌의 군사들이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고 안으로는 자신을 지켜줄 충신들이 도륙당해
뼈와 살이 분리된 그 지옥 같은 궁궐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생명을 구걸해야만 했던 짐승 같은 폭력 앞에 조선에서 가장 정당한 핏줄이 무참히 찢겨나간 비극이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바르고 정통성이 완벽하다 한들 날이 시퍼렇게 선 한 자루의 실질적인 칼날 앞에서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권력의 뼈아픈 진실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단종의 숨막히는 비극은 어좌에서 쫓겨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 6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장하고 처절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단종의 복위를 꾀했던 사육신 사건입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충신들은 명나라 사신 환영연회에서 세조 수양대군을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어좌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밀고자의 배신으로 계획은 발각되고 맙니다. 체포된 사육신에게 가해진 고문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에 나서 붉게 달아오른 소의 인두로 성산문의 다리를 지지고 살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은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세조를 향해 나의 임금은 오직 단종뿐이다 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충절을 부르짖었습니다. 육신이 찢기고 벗겨지는 형벌 앞에서도 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참혹하게 처형당했고 그들의 아버지, 형제, 아들들까지 수백 명이 도륙당하며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겪어야만 했죠. 사육신의 처절한 실패와 죽음은 곧 단종의 완벽한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분노한 세조는 1457년 조카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한양에서 300리나 떨어진 강원도 영월의 첩첩산중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단종이 갇힌 곳 청룡포, 그곳의 지형을 상상해 보십시오. 삼면은 깊고 검은 서강의 강물이 크게 휘돌아 흐르고 남은 한 면은 하늘을 찌를 듯 깎아지른 험준한 절벽으로 막혀있는 완벽한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땅. 넓이마저 겨우 200~300평 남짓한 그 좁고 스산한 모래밭 초가집에 고작 17살의 소년이 혈혈단신으로 버려진 것입니다. 말을 벗삼을 시종 하나 없었던 그 적막한 고립 속에서 소년의 유일한 동반자는 청룡포에 우뚝 솟은 수백 년 된 소나무 한 그룹뿐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단종의 비통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여 이 나무를 관음송이라 불렀습니다. 17살 소년은 매일 해가 질 무렵이면 이 거대한 소나무에 올라앉아 14살에 궁에서 쫓겨나 홀로 남겨진 어린 아내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한양 쪽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목숨을 던진 충신들은 사지가 찢겨 죽었고 또 하나뿐인 아내와는 생이별을 했으며 사방은 깎아지른 절벽과 차가운 강물뿐인 그 숨막히는 감옥. 밤마다 몰아치는 영월의 칼바람 속에서 17살 소년이 감당해야 했던 그 처절한 고독과 절망의 깊이를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명분과 정통성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는 비정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1457년 가을 영월 청룡포에 갇힌 소년에게 결국 최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승자의 기록인 세조실록 은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 한 줄로 건조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승자가 조작한 역사의 이면을 비추는 야사와 후대의 기록들은 전혀 다른 끔찍한 진실을 증언합니다. 세조가 내린 사약을 참아 전하지 못하고 금부도사마저 주저앉아 통곡하자
결국 이름 모를 비천한 하인이 활줄로 17살 소년왕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혈통이 가장 비참하게 숨을 거둔 참혹한 순간이었죠. 단종의 시신은 영월 동강에 짐승처럼 버려졌고 세조의 후환이 두려워 누구도 감히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인간의 위대한 용기는 피어났습니다. 영월호장, 어뭉도는 멸문지화의 공포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안매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쫓겨난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는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궁핍한 초가집에서 평생 허들의 실과 바느질로 연명하면서도 끝내 절개를 꺾지 않았고 무려 6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동망봉에 올라 남편이 잠든 영월 쪽을 향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 단종의 핏빛 비극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은 단지 올바름과 명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냉혹합니다. 완벽한 정통성이라는 허울도 나를 지켜줄 실질적인 힘과 세력이 없다면 결국 포식자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는 증명합니다. 당장의 권력 앞에서는 수양대군이 승리했을지 모르나 영원한 시간의 심판 앞에서는 어뭉도의 용기와 정순왕후의 굳건한 의리, 사육신의 충절이 진정한 승리자로 남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인간의 위대한 의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역사의 이면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통찰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12살 소년왕의 비극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